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트 특공대 김재하. 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행운의 럭키세븐 7번째 시간이 벌써 7번째. 그럼 한 달이 훨씬 넘었네. 2달이 다 돼가네요.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선생님도 잘 보내셨죠? 아우, 멀리 갔다 온다고 힘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이슈맨한테는 제가 항상 신선한 거, 아, 네. 신선한 거를 막 발딱발딱 뛰는 거 이런 걸 찾아오라고 하는데, 우리 차트 특공대 차트맨한테는 제가 좀 핫하고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 아, 네. 따끈따끈하고 이런 거 오늘도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은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질문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차트 특공대에 제가 준비한 질문은요, 바로 박스권입니다. 요거 제가 질문지를 사전에 받고 어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네. 2달이 지금 안 됐는데 네. 레벨이 엄청 질문의 레벨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네. 아마 이거 내용을 정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거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봅니다. 네. 예.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 매매를 하다 보면 네. 정말 많이 이제 보고 듣는 것이 박스권이라는 말인데요. 네. 박스권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건지 또 이게 생기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스권에 대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 또 제가 박스권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또 찾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코인 차트에서 이제 박스권이란 이제 해당 코인의 값이 이제 상한선, 하한선 이제 일정하게 범위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이제 움직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도대체 이 박스권이 왜 생기는 건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흔히들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혹은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막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막 세력이 사고 팔고 막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불특정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차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누군가가 사기 때문에 가격을 뭐 올라가든지 뭐 누가 파는 존재들이 이렇게 파는 존재가 있고 사는 존재가 있고 그 사이들의 움직임들에서 이 차트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나면은 이 움직임에서 들어갔던 자금들 있죠. 네. 샀던 자금들에서 무한정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또 현금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자금을 보충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뭐 돈을 무작정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차트가 값이 오른다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차트가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하고 나면은 과매수, 우리가 보통 RSI 지표를 보통 보면은 지표상에서 과매수라고 해서 이제 매수가 많이 돼가 과열이 돼 있다. 그러되면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한다. 그렇게 많이 배웠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트가 더 이상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매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열된 지표를 좀 해소를 시키고 다시 또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좀 좋은 자리를 만들고 지표상으로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일정 부분 차트를 올리는 과정에서 수익이 난 존재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제 수익 실현 혹은 이제 현금화 시키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같이 뒤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지지와 저항의 구간, 그러니까 손바뀜 구간들이 보통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보통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이라는 거는 뭐 일정한 기간, 일정한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길 수도 있고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거는 어떤 구간에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우리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월봉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그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월봉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사실 이걸 일봉이나 시간 차트 보면은 박스권이 아니라 막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어떤 구간에 보느냐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일봉이든 뭐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본다고 하면
1번 일단 한번 파동이 이렇게 상승 파동이든 하락 파동이든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 파동에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차트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네. 구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 구간의 흐름 자체는 우리가 뭐 강의 때도 배웠지만 3회 규칙이라고 해서 3번을 두들기고 이제 지지 저항 값이 나온 과정에서 네. 3번을 두들기는 과정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또 지표도 과열된 지표도 좀 해소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달리고 있을 때는 사실은 달리고 있을 때는 박스권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상승 중에는 박스권이 안 나오는 거고 또 하락이 막 추세가 강하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을 때는 사실은 박스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박스권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추세가 앞에 추세가 한 템포 쉬는구나. 여기서 추세가 바뀔지 아니면 다시 추세를 이어갈지 앞에 추세를 이어갈지 여부가 이 박스권 내 움직임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몇 달째 박스권의 움직임에 갇혀 있듯이 네. 요렇게 이게 기간이 어떨 때는 좀 길게 잡힐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짧게 갈 때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기간이나 이런 걸 딱 정해준 건 아닌데 네. 지지 저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3이라고 하는 3의 규칙 네. 파동에 3번의 파동이 나오는 거를 가지고 살피시면 대략 지금이 몇 번째 파동의 몇 번째 타이밍이겠구나 정도는 네. 파악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 차트의 움직임에서 네. 선생님께서 이거 박스권에 돌입했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제가 차트를 볼 때는 차트가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을 할 때, 뭐 항상 제가 시황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 드리는데, 강하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단기 이평선, 제가 보통 단기 이평선 얘기하는 거는 5이평하고 9이평을 보통 얘기합니다. 네. 여기에 지지나 저항을 받고 해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일 때는 강하다. 추세가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 추세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꺾이려고 하면, 그러면 상승 중에는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보통 이제 단기 평선의 크로스가 보통 발생을 합니다. 네.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네. 예, 보통 캔들이 먼저 가고 이평선이 뒤따라가면서 예, 9이평하고 15이평이 크로스 되면은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지네. 예, 그렇게 보통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시그널 나오는 게 있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 흔히 보는 시그널은 뭐 9이평하고 15이평의 크로스 여부를 통해서 박스권이 전개되겠네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평선 배울 때 그 단기 이평선 배울 때 9이평과 15이평의 크로스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또 여기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쓰이는 거네요. 예, 그 이평선의 움직임 전에 네. 나오는 또 체크하는 시그널이 이제 있긴 네. 있는데 그럼 이제 기준 음봉, 기준 양봉이라는 것도 네. 또 살펴보는 하는 게 있는데 자 그거는 배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캔들만 딱 봐도 이평선만 딱 봐도 9이평하고 15이평이 크로스가 났네. 그러면 여기서 당분간은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9이평과 15이평의 크로스. 네네.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정말 헷갈리는 건데요. 네. 이제 사람들이 보통 지금 지루한 횡보장이다 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 박스권과 횡보장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박스권은 제가 보는 박스권은 구간이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값의 구간 폭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3의 규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들기는 과정들이 나오는 움직임. 네. 이 과정 일종의 이제 채널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박스권 움직임이네. 그러면 위로 저항을 받으면 다시 지지 테스트를 가고 지지 테스트를 했으면 다시 또 저항을 확인하고 하는 움직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구간. 이 구간 폭은 조금 큽니다. 네. 예,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 박스권 움직임에서 사실상 이제 앞에 추세를 이어서 갈 건지 혹은 여기서 추세가 바뀔 건지가 이제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움직임에서 압축이 되네. 구간이 좀 더 좁은 구간으로 압축이 수렴이 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그런 움직임에서는 이제 행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를 보통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에서 보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모여갖고는 이렇게 스퀴즈 구간이라고
지어 짜는 구간이라고 네. 얘기하죠. 제일 좁은 구간. 예, 네.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쭉 가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 행보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박스권은 이렇게 보통 뭐 고점대와 고점대를 이어지는 뭐 하락 추세선이든 상승 추세선을 추종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예, 행보의 움직임은 사실은 이제 특정 이평선, 수평화되어 있는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아래 위로 예,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아, 요거는 행보의 움직임이다. 예, 행보 뒤에는 이제 추세가 바뀌는 움직임, 수렴의 끝에 보통 나오는 형태니까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 네. 예. 횡보장과 박스권 조금 설명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그래요? 이해가 조금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은 이더리움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네. 박스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네. 좀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있고 박스권에 이제 형성되고 네.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이제 그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좀 빨리 눈치를 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나요? 물론 있죠. 예. 우리가 앞에서 V평하고 15위평에 크로스가 발생하면 박스권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했듯이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차트가 뒤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캔들이 뒤에는 안 나와 있는 상태에 대한 자,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라 이런 움직임은 이제 박스권이 되는 거죠. 구간이 이제 크게 되면서 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이렇게 뚫고 가는 모습. 이렇게 박스권 과정은 서두를 필요가 굳이 없어요. 아, 예, 왜냐면은 이렇게 한 번에 저항이 잡히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심리적으로 아이고 지지를 했으니까 쭉 올렸으면 좋겠다. V자 반등이나 U자 반등을 네. 기대를 하죠. 네. 기대를 하는데 대부분의 움직임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표도 과열된 지표도 해소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매수를 하는 존재, 매도를 하는 존재들의 서로 손바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더블 바텀이 나오기도 하고 위에 고점에서는 이제 더블 탑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예, 요 움직임에서 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강할 때도 보통 얘기 드리는데 아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이평선을 예 이렇게 몇 번의 사이클로 가는지는 얘기는 하긴 합니다. 예, 그거 아니더라도 이 움직임을 돌파하는데 할 때 추세가 바뀌려고 하면 추세가 바뀌는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은 첫 번째 단기 고점에 대한 공략이 나와야 돼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2강 기초 강의 2강 할 때도 나오는데 단기 고점에 대한 공략을 얘기를 할 때는 52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얘기를 할 때나 알트코인 분석할 때 보면 52평을 공략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52평에 대한 공략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뒤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더 갈지 안 갈지가 나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중요해서 보는 게 그래서 V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52평을 공략하러 가기 전에 이 움직임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2평과 92평에 대한 예, 위로 차트가 올라가려는 밑에서는 올라갈 때는 이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92평의 지지를 받고 보통 날아가요. 예, 움직이면서 52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52평을 종가를 돌파하면 얘를 또 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파한 이평선들은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항상 캔들이 92평 위에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항상 처음 차트를 딱 보면은 그 부분부터 문제가. 그러면 이 차트는 지금 해당 방향으로 지금 방향은 잡고 있네. 지지 여부는 떠나서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움직임이 이렇게 52평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예, 지지를 받으면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은 좀 여기도 보란 박스권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죠. 여기도 보면은 박스권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인데 그냥 밀어버렸던 거죠. 그럼 여기가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됩니다. 여기가 매물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스권이 커진 거예요. 박스가 커져버린 거거든요. 예, 구간의 박스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구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예, 그 박스권 내의 움직임이라고 항상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행보의 모습을 보죠. 수렴을 해서 이때의 박스권 움직임과 이때의 박스권 움직임 폭이
완전히 틀리다는 걸 네. 눈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스키즈 구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스키즈 구간이 나오다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죠. 이때의 움직임의 방향은 구위평을 통해서 보라. 예, 단기평, 구위평 위에 있으면 위에 계속 지지하고 있으면 얘는 위로 올라가려네. 예, 구위평 아래에 있으면 일단 얘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구나 네. 라고 판단하는 저는 그 트리거 네. 예, 그런 자리를 구위평으로 보통 많이 판단하는 편입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위평을 단기적인 움직임은 구위평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조금 더 빨리 네.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 방향이 구위평 위에서 가면 어디를 노릴 것인가. 네. 이런 게 이제 뭐 단기평, 뭐 52평, 단기 고점, 중기 고점, 네. 그다음 장기 고점 이런 걸 차례차례 밟아. 네. 절대 한 방에 그냥 팍 간다라고 물론 그렇게 가는 종목은 있어요. 뭐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10개 중에 1개 혹은 100개 중에 한 2-3개 정도죠. 네. 예, 그런 케이스에 초점을 맞추고 차트를 보면 예, 망한다. 예, 망하는 거예요. 예, 항상 대다수의 차트 움직이는 그 틀 안에서 네. 맞춰보고 그 내가 마침 가지고 있는데 걔가 그 범주를 벗어난다. 아이고 이런 재수가 뭐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네. 그걸 매번 기대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매 순간 딱 볼 때마다 바로 체크만 하셔도 사실 차트는 좀 눈에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네. 좀 눈에 빨리 차트를 볼 수 있는 법, 구위평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어이 벌써 한번, 마지막입니까?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상승 중에도 박스권이 나온다 그랬고 하락 중에도 박스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선생님께서 그럼 매매 관점에서 선호하는 박스권이 있으시나요? 그거는 선호한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제가 사야 된다고 볼 때는 매수 관점. 당연히 매수 네, 관점에서는 밑에 떨어졌을 때 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매도해야 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매도 관점하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얘가 그 추세를 내가 만약에 샀는데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네. 얘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내가 먼저 팔아놓고 접근을 해버리면 다시 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더 가는 거에 그냥 겨우 한 턴 묶고 끝나버리는 경우. 네. 실제로 가는 움직임이 만약에 100%를 간다 그랬을 때 나는 한 15%, 20% 묶고 나머지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매매 방법, 아니 뭐 블린즈 밴드든 뭐 지표 RSI든 스토캐스틱으로 배웠던 분들은 그런 과매수 구간에서의 매매는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표에 의존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지표는 떨어졌는데 차트는 별로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멘붕이온 거죠. 예, 사기는 너무 높고 눈으로 봐도 가격이 너무 높은데 지표는 떨어졌는데 올라가기는 같은데 네. 뭐 이랬을 때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모습인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지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뭐 매도 구간, 박스권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는 이 움직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우리가 내용했던 것처럼 V평하고 15평의 크로스 포인트가 매물대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려면 얘는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떨어지려면 이 매물대의 저항을 받아요. 네.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값을 모른다 하더라도 네. 예, 공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차트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상당히 많아요. 네. 예, 다만 그런 눈을 못 가지고 그런 스탠스로 못 보니까 그런 것 뿐이지 네. 그런 포인트만 가지고 봐도 차트가 얘가 더 올라가려고 하네, 더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런 포인트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이 나오고 있다라면 몇 번의 지지 테스트, 3의 규칙에 따라서 몇 번에 했는지, 저항을 받는다면 몇 번의 저항을 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차트의 움직임 방향이 이제 그 안에서도 막 끊임없이 움직이는 개미나 용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네, 질문 네. 끝났고요. 예. 네, 오늘도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더 그래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많이 듣는 얘기들 중에 박스권일 때는 뭐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사고 또 위에서 팔고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들 많이 한다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매매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박스권 매매를 보통 권장하는 경우는
단기 매매 방식이에요. 단기 매매 방식이고, 물론 단기 매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차트의 움직임이 앞에 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의 움직임,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하는 움직임은 예. 자, 이때는 유효해요. 네. 여기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에 대한 체크는 한 번 정도는 박스권 내 매매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 네. 근데 두 번, 세 번은 쉽지 않은 판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움직임은 우리가 볼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때 못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거의 딸려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예, 저점에서 샀다 할지라도. 네.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반등하고 올라갈 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이때 매도를 못한 걸 후회를 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요. 네. 그러면서 매도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3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박스권 내의 지지와 저항 값들에서 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카운팅을 하면서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구간들도 마찬가지 움직임이죠.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떨 때는 수익 났다가 어떨 때는 네. 손실 났다가 이 움직임이 계속돼요. 이럴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네. 받아요.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아 이건 단타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압박감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건 정답이 없는 거라서 네.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은 52평을 기준으로 해서 네. 52평이 우리가 추세잖아요. 네. 추세가 이렇게 위로 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52평에 대한 추세 이평을 한다면 여기가 한번 깨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을 때 여기에 절반의 구간에 왔을 때 매도를 한다고. 여기에서 매도를 안 해서 이만큼은 손실이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시련 손실이 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 경우보다는 이렇게 타고 여기서 조정 잠시 받고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다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네.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도 내 자리보다 충분히 아래로 내려와서 52평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또 52평 위로 올라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속되니까 네. 이렇게 추세선을 보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네. 차라리 저런 관점은 좀 스윙에 가깝죠. 네. 스윙이라 하면 보통 한 2주, 네. 2, 3주 정도의 구간의 움직임, 일봉 차트 기준으로 네. 그렇게 보는 걸로 하면은 수익 포인트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시간에 좀 걸리는 거고. 네. 그리고 단기 매매는 이제 구간은 짧게 보는 대신에 현금화 시켜서 네. 봐야 되니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거고요. 음. 뭐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 차이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간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만의 아는 구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구간을 좀 더 크게 묶겠다. 크게 묶겠다라면 그 기간 동안에나 참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한 거고. 그 대신에 단기 매매는 짧게 잘라서 뭐 전체가 뭐 50%를 갔다 30%를 갔다 하더라도 나는 한 10%만 먹더라도 안전하게 10% 먹는 걸 선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단기 매매의 관점이니까 대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물리면 안 되죠. 네. 물리면 안 돼요. 왜냐면 10% 수익 내는데 5% 손실 나면은 네. 리스크가 큰 거예요. 네. 적어도 1대2 이상은 넘어가야지 되는 게 단기 매매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순절은 짧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이제 대응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고 뭐 굳이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는데 내가 편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그 질문 오늘 중간에 제가 질문이 답이 쑥 나가서 이거 하나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중요하게 체크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캔들이
고점대, 네. 뭐 고점대라면 블린저 밴드 뭐 상방을 뚫든지 네. 뭐 하단을 뚫든지 네.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를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반대되는 캔들을 최소한 2개를 기다려보라. 네. 예, 급할 필요가 없다. 네. 급할 필요는 없고 내가 그 꼬리까지 잡을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은 그때는 그런 움직임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거 모르겠다. 나 잘 몰라. 라고 하면 적어도 하락 중에 나오는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나왔으면 반대되는 두 개의 캔들, 양봉 캔들이 2개 정도까지는 보고 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이제 조정 움직임일 때 절반에 지키는지만 보고 거기에만 들어가도 사실상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거의 발바닥에 때 수준은 아니고 발바닥에 진피 수준은 될 겁니다. 네. 예, 그 정도로 대신에 거기서는 명확하게 기계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준비 잘 하시고 하시면은 서두르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서두르지 않는 거. 서두르면 결국에는 네. 실수를 하면 벌어놨던 수익 다 까먹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만 줄여 나가시면 기회는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하신 거는 뭐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질문 내용도 조금 깊이가 좀 있는 내용이고요. 네. 하고 이거는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공부를 이제 다르게 좀 하셨던 분이든 새로운 분이시든 그런 박스권 매매라는 거, 박스권이라는 게 월봉의 박스권은 네. 일봉에서의 급등하는 구간입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제 뭐 밑에서 사서 박스권일 때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이거를 제가 잘할 자신도 없고. 네. 근데 뭐 누가 이제 나는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박스권 매매 밑에서 사서 위에서 사서 막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원래 차트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야죠. 그렇죠. 자신 있으면. 네. 확신을 가지는 게 사실은 자기 확신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차트를 박스권을 보든 뭐든 간에 차트를 보실 때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 차트를 누군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어떤 존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단언컨대 망상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허술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대신에 종목 수가 거래량이 작고 발행량이 작아서 누가 봐도 얘는 건드릴 만하다. 물량 자체가 특정한 누군가에 이렇게 쏠림이 있다. 그런 경우는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종목을 왜 매매합니까? 그런 종목은 매매하지 마세요. 그런 종목은 도박하듯이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매매는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매매지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주려고 하는 매매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하시고 준비하신 건 다 되신 거죠? 네, 오늘도 너무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된다니까. 질문의 내용들을 좀 더 넓혀서 다음번에는 더 또 신선한 게 아니고 더 짜릿한 거, 더 짜릿한 걸로 짜릿한 걸로 하시고 그 방에나 이렇게 저희들 그 커뮤니티에 뭐 의견도 받으셔갖고 질문이 있는지 다 물어보시고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저를 당혹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7번째 차트 특공대 오늘은 박스권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핫하고 또 뭔가 짜릿짜릿하고 쫄깃쫄깃한 거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면서 또 한 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